네, 이번 시간 재경관리사죠. 재경관리사 이제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재무회계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런 순서로 이어지고요. 그렇게 토탈 120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150분 동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죠. 한 번에 풀어야 될 문제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서를 해가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재경관리사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선수 과목으로 적어도 회계 원리는 하셨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회계 원리 정도는 습득을 하셨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분명히 순서는 이거를 먼저 하든 이거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둘 중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회계를 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가 관리 회계를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이미 우리 이 과정을 충분히 다 설명해 드렸더라고요. OT에. 그 과정을 어차피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맡은 과목은 요 재무회계 부분입니다. 재무회계 부분.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목표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회계학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겹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회계 원리만 한번 공부를 하셨다면은 어떤 것이든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 세무회계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면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BS와 IS를 정확히 이해해야만이 이제 세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원가관리회계가 충분히 된 다음에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경관리사의 이제 합격 조건을 보면요. 합격 조건을 보면 좀 독특해요. 다른 과목하고 달리. 다 7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가관리에 자신 있으니까 요걸 한 60점만 맞고 여기서 한 80점 맞겠다. 이런 전략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실 공이 다 70점을 다 맞아야 얘기가 되는 거죠. 70점. 그럼 지금 문제가 40개잖아요. 그럼 70점이면 몇 개? 네, 28개 이상은 다 맞아야 이제 합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독특한 합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개. 이것도 28개. 세무회계도 28개.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맞아야 이제 합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회계학은 제가 이제 회계학을 한 20년 가르쳤는데 이제 그 회계학을 보면은 이제 4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재무회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원가관리회계. 세 번째는 세무회계 좋습니다. 세무회계. 네 번째는 회계감사 이렇게 배워요, 보통. 근데 우리 영역은 회계감사까지는 가지를 않고 요 3개 분야를 이제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회계는 어떤 순서로 배우냐면 첫째 회계 원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회계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로 들어가죠. 중급회계는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고급회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급 회계라 해서 이거보다 더 어렵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특수회계죠. 특수회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합병회계랄지 연결회계, 특히 이제 연결회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IFRS에서 그는 연결재무제표로 옛날에는 개별재무제표인데 연결재무제표로 그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파생상품회계 이런 것도 있죠.
파생상품회계.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다 이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죠? 파생상품회계도 있고, 외환 환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요 두 부분은 우리의 영역은 지금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시험에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회계 부분이 사실상 좀 어려워요. 어렵죠. 이제 원가관리 회계나 뭐 이런 것이 좀 재밌는데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급회계부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개념 위주로 좀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원가관리 회계는 뭐 다른 선생님께서 하시지만 원가관리의 기본은 이제 가장 먼저 원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가 계산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원가의 집계,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니? 그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개별 원가 계산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볼펜을 만들거나 뭐 빵을 만들거나 그런 수백 개, 수천 개 만드는 경우는 그건 종합 원가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를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한다, 종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종합 원가 계산이 문제가 중요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평균법과 FIFO, FIFO가 뭐예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종합 원가 계산 단가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원가 집계 방식에 따라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원가 측정 방법에 따라 원가 측정. 원가 측정을 뭐로 측정하니? 실제 원가로 측정하니? 아니면 정상 원가로 측정하니? 아니면 표준 원가로 측정하니? 이런 게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원가라는 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예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쉬워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하면은 어떤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그러니까 볼펜 하나 만들면 플라스틱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임금 뭐 1시간에 얼마 사람이 뭐 몇 시간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직제, 직노에 대한 비용은 명확히 드러나지만 제조 간접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제조 간접비는 그냥 덩어리란 말이에요.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간접비. 그럼 이 간접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만들어진 그 제품에다 뿌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산량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회계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뿌려주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제조 간접비 뿌려주는 것만 알면은 제품의 원가는 금방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원가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의 범위. 어디까지가 원가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제조 간접비라는 게 있잖아요. 제조 간접비가 변동제조 간접비가 있고 고정제조 간접비. 고정제조 간접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간접비가 변하지 않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어디 집을 렌트했다. 공장을 렌트했다. 그러면 공장 렌트비는 무조건 나가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그거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고정 간접 원가다라고 보는 거죠. 고정제조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제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구한다. 요것만 배우면 이제 원가 계산하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일단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경영자 영역에서 관리예요. 관리입니다. 경영자는 항상 관리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오너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거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원가죠. 우리가 만드는 제품의 원가란 말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특수주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죠? 단기 의사결정을 할 때, 장기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게 다 원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한 덩어리로 보통 이제 배워지고요. 뭐 이걸 다 묶어서 그냥 원가 회계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 회계는 뭐 세무 조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배우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감사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경관리사인데 뭐 저 간단히 소개할까요? 저는 뭐 이름이 평산식 나고요. 신현철 이래 됩니다. 뭐
회계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저도 회계, 뭐 증권회사에 한 20여 년 있었고요. 대학에서도 몇 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회계나 재무 쪽 많이 가르쳤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그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회계 원리 원가 회계 부분에 그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거기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경관리사, 저는 이제 재무회계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재무회계가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되는지 그거만 조금 더 얘기하고 할게요. 재무회계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제가 예전에 그 재무회계만 한 140시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확보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 위주로 가는데 당연히 우리 교과서 위주로 가요. 다른 교과서, 다른 책을 써서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겠는 것이 이거는 문제은행이에요. 문제은행이 과거에 반복적으로 제가 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복적으로 나는 그 문제 패턴이 있고요. 그대로 문제은행 성격이어서 그 문제은행이 다 이제 우리 이 연수 문제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를 충분히 반복하는 것이 해법이지 뭐 다른 예상 문제를 해본다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는 뭐 모든 이 본문에 있는 뭐 연수 문제도 있고요. 또 또 우리가 연수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다 같이 풀어보면은 뭐 충분히 70점 이상은 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험은 이제 4가지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재무회계 그럼 평가 범위를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어느 그 범위를 평가하는지 그 4개로 우선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재무회계 일반에 대한 내용,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 이제 특수회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수한 주제죠. 이렇게 해서 4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평가 대상이 될 거고요. 뭐 재무회계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회계하기 시작할 때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첫째 이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개념 체계는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표시, 재무제표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타 공시해야 될 사항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썰이기 때문에 썰 문제를 이제 같이 대응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재무상태표 하면 아시다시피 재무상태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 3가지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산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될 물건, 재고자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팔기 위한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 있어요. 사용한다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데 쓰여지는 자산들이죠. 그게 유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은 유형자산이고 외형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이제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자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투자부동산 같은 겁니다. 투자부동산은 이 유형자산과 달리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는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거 이런 것을 목표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재고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들고 있는 부동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형자산에서 빼놓은 거예요. 미국 회계 기준은 이걸 그냥 유형자산 그냥 넣어놓고 있는데 우리 IFRS는 이거를 빼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자산 나오면 여기 이제 금융부채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채라는 게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션 회계가 있습니다. 펜션 회계. 연금 부분. 요거는 이제 좀 비중 있게 다룰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비중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은 부채하고 같이 다룰 거고요. 이것도 비중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 자본은 이제 자본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제 수익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인식하는 그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인식의 그 독특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무슨 판매, 시용 판매, 위탁 판매, 다양한 기타 판매, 기타 수익 인식이죠. 그 다음에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라는 것은 물건을 전해주면은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계학이. 그러나 이제 진행 기준을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건설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만들어서 줄 때 수익을 인식한다면은 건설을 하는 몇 년간에는 수익을 하나도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진행 기준으로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아주 큰 주제는 아닌데 종업원 급여에 대한 거 그거는 부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식 기준 보상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스탁 옵션 같은 거예요. 스탁 옵션. 그 얘기도 조금 다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회계가 있어요. 법인세 회계. 요거 중요한데 요것도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아쉽게도 이 법인세 회계는 우리가 세무회계를 좀 공부를 해야 이해가 돼요. 세무회계를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자, 법인세 회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법인세에 실제 세금 내는 것과 우리 기업 회계에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금액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죠. 세법은 세무 조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금 물산인, 송금 물산인 그런 것을 다 따져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고하고 거기에서 이비소, 그러니까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이런 거 빼서 나온 것이 거기에다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세를 곱해서 등등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렇게 나온 세금과 내야 할 세금과 우리 세무 기업 회계상의 법인세 비용이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 다른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영원히 다른 거예요. 영원히 세법상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일례로 기업 회계에서는 일례로 개런티킷 딱지를 뗐다.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갔는데 딱지를 뗐다. 그런 것은 그 비용은 당연히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겠지만은 세법상 그걸 비용으로 인정할까요? 이런 것은 영원한 차이입니다. 그걸 영구적 차이라고 합니다. permanent difference 이렇게 얘기해요. 영구적 차이. 그런 것은 차이가 나지만 분명히 영구적 차이가 아닌 차이가 존재한다고. 그걸 일시적 차이라고 그런다고요. 일시적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풍선 누르는 거예요. 지금 비용으로 인식할까? 나중에 비용으로 인식할까?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수익으로 인식할까? 나중에 수익으로 인식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수익과 비용이 인식이 돼요. 그 시기를 달리할 뿐이지. 그러다 보면 그거는 일시적 차이라고요.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을 수도 있고 유입이 있을 수도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생기는 것은 자산이 되는 거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생기는 것은 부채가 된다고. 그거를 우린 이연법인세 차 또는 이연법인세 자산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거는 이연법인세 대,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자산과 부채를 우리 회계학의 정의에 따라서 정확히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법인세 회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웁시다. 이런 좀 어려운 주제도 있다.
그리고 이제 특수회계로 가면은 그야말로 그 고급 회계 부분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저기 관계기업이라고 나옵니다.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우리가 타 법인의 주식을 사는 거예요. 타 법인의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을 잠시 들고 있다가 주가 오르면 팔고 이를 목적,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 법인의 주식을 지배할 목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0% 이상 타 법인의 주식을 쥐고 있다면 그건 큰 거잖아요. 그건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단지 투자 유가증권으로 보고 그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그걸 이제 지분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관계기업에 대한 이 지분법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물론 20% 이상 또 그러하지만 만약에 이게 50% 초과라고 할 경우는, 초과라고 하는 것은 50%의 지분 플러스 한 주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법상 보통 결의가 가능하고요. 뭐 대표이사를 뽑는다든지 배당을 뭐 결정을 한다든지 뭐 이사를 뽑는다든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법률상 법인은 따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봐서 어떤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관계기업 내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환율 변동 효과 이런 거 있죠. 뭐 큰 주제는 아닌데 환율 변동 효과. 그럼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 다음에 파생상품 회계라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자, 파생상품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선도거래 또는 선물 또는 옵션, 이걸 스왑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선도나 스왑은 장외거래고요. 선물과 옵션은 장내거래고 보통 그렇죠. 이거를 합쳐서 우리가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스 뭐 이런 거 나오죠. 리스 회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범위를 다 포괄한 거예요. 요거 배울 거예요. 요거를 한 40여 시간 통해서 배웁니다. 문제 물론 다 풀고요.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반복해서 풀 거고요. 40 강의를 합니다. 40시간 정도. 그리고 이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우리 책 가지고 하고요. 우리 이 책이 두껍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참 비효율적이고요. 제가 봐도 시험에 안 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저는 다 풀어봤어요.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제 은행식이라는 거. 그렇다 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위주의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이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중요치 않은 부분은 조금 이렇게 스킵을 하는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을 쳐서 갈 것이고요. 물론 처음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번 읽어나 보세요. 이해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치 않은 거는. 그러나 꼭 이렇게 제가 표시한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외워야 하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났던 것이고 또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이제 평가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